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50대 남성 이서진님은 처음으로 단독주택 매입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서진님이 선택한 집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구옥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 작은 마당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보증금 1억 6천에 월세 50만 원까지 나오는 구조라면 대출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했죠. 이서진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억짜리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은퇴 이후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지붕 위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간 이서진님은 천장에서 갑자기 제 머리 위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5년간의 악몽, 오늘 이서진님이 겪은 실화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실화와 꿀팁 가득한 살아있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늦가을 회사 일로 지쳐있던 어느 날 얼마 전에 주택 매입 의사를 밝혀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집은 지금 안 보면 후회할 겁니다. 오늘은 퇴근을 서둘러 하시고 같이 보러 가시죠. 하지만 저는 평일 낮엔 시간을 낼 수 없어 퇴근 후 부랴부랴 갔지만 서울에서 의정부는 거리가 좀 되어 저녁 9시가 다 되어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두운 밤 좁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그 집은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 집은 겉보기엔 꽤 정돈돼 보였습니다. 3개의 방, 3개의 화장실, 그리고 조그마한 마당. 그중 하나는 별도 출입구가 있어 독립세대로도 활용 가능해 보였죠. 누가 봐도 수익형 구조였습니다. 집을 보여주던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래 살던 집이라 관리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집에서 저희 아이들 둘이 박사학위를 땄어요. 마루를 손수 닦아가며 설명하던 모습에 진심이 느껴졌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중개인은 옆에 앉아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지금 이자율 5.5%라도 월 이자 82만 5천 원이니까 실질 부담은 25만 원도 안 됩니다. 게다가 바로 앞집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시기만 맞으면 이 집 가치 2배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서진님은 머릿속엔 이미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 거의 없는 투자야. 매달 월세에 내 용돈 조금 보태서 이자 갚으면 되고 집값 오르면 한몫 잡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월급과 용돈을 아껴가며 10년간 모아둔 저의 적금이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3억짜리 구옥을 인생 투자라 믿으며 매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나누시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 한켠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꿀팁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이서진님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게 될 5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처음 2달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고 큰방 세입자는 보증금 9천만 원에 바로 들어왔고 작은 방 한 곳도 5천만 원, 또 다른 작은 방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매달 50만 원의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꿈은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그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 월세 세입자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월세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급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고 그 말이 안쓰러워 한두 달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걸어도 답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가보면 불이 꺼져 있고 짐은 덩그러니 놓아 있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고지서는 원래 매입 시 신고했던 집주인인 이서진님의 명의로 날아왔고 밀린 요금은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렵사리 만나게 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 비용 150만 원을 이서진님이 부담하고 내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집의 진짜 모습이 그제야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이쯤에서 한번 톡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작은 방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붕에서 고양이가 계속 울어요. 한 마리인 것 같은데 갇혀있나 봐요. 밤마다 계속 들려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다음날 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고양이 우는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요. 바로 저희 방 지붕에서요. 지붕 어딘가 벌어진 틈새로 고양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제야 불안한 마음에 급히 반차를 내고 차로 달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다리를 타고 천장을 열자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천정이 넓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다시 힘을 내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단열재 틈 사이로 고양이 3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임신 중이라 배가 불룩했고 두 마리는 제 시선을 피해 천장 깊숙이 도망쳤습니다. 그 집은 지어진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주택이었습니다. 지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수된 적이 없었고 세월의 흔적은 지붕 틈새와 천장 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귀와 지붕이 벌어진 틈을 따라 들어온 것 같았고 천장은 이미 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들렸던 사각사각 소리와 쿵쿵 뛰는 발자국 소리는 결코 세입자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배관은 부식되어 녹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지는 노랗게 빗물로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는 욕실을 타고 번져 있었습니다. 수리업체에 문의해보니 지붕 보수부터 방수, 배관 교체까지 포함해 총 견적이 약 980만원, 보이는 공사만 1000만원이지 외부 화장실 공사까지 추가하면 1200만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내가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했다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업자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 두 달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고 큰방 세입자는 보증금 9천만원에 바로 들어왔고 작은 방 한 곳도 5천만원, 또 다른 작은 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매달 50만원의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꿈은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그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 월세 세입자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월세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급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고 그 말이 안쓰러워 한두 달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걸어도 답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가보면 불이 꺼져 있고 짐은 덩그러니 놓아 있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고지서는 원래 매입 시 신고했던 집주인인 서진님의 명의로 날아왔고 밀린 요금은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렵사리 만나게 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용 150만원을 서진님이 부담하고 내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집의 진짜 모습이 그제야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작은 방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붕에서 고양이가 계속 울어요. 한 마리인 것 같은데 갇혀있나 봐요. 밤마다 계속 들려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다음날 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고양이 우는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요. 바로 저희 방 지붕에서요. 지붕 어딘가 벌어진 틈새로 고양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제야 불안한 마음에 급히 반차를 내고 차로 달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다리를 타고 천장을 열자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천정이 넓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다시 힘을 내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단열재 틈 사이로 고양이 3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임신 중이라 배가 불룩했고 두 마리는 제 시선을 피해 천장 깊숙이 도망쳤습니다. 그 집은 지어진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주택이었습니다. 지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수된 적이 없었고 세월의 흔적은 지붕 틈새와 천장 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귀와 지붕이 벌어진 틈을 따라 들어온 것 같았고 천장은 이미 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들렸던 사각사각 소리와 쿵쿵 뛰는 발자국 소리는 결코 세입자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배관은 부식되어 녹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지는 노랗게 빗물로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는 욕실을 타고 번져 있었습니다. 수리업체에 문의해보니 지붕 보수부터 방수, 배관 교체까지 포함해 총 견적이 약 980만원, 보이는 공사만 1000만원이지 외부 화장실 공사까지 추가하면 1200만원도 예상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내가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했다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업자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건 첫 번째 세입자가 잠적하고 천장이 고양이 소동까지 겪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도 세입자 두 사람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방과 작은 방 하나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분들은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자잘한 수리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여전히 월 82만 5천 원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고 세입자 없이 이자 73~4만 원을
감당하느라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끌고 가는 건 무리다. 결국 집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위정부 인근 중개소 휴대전화 번호를 50여 곳을 메모하고 팔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알렸습니다. 매물 소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정부 동영번지 단독주택 방 3개, 화장실 3개 조용한 주택가. 보증금 1억 6천만 원 세입자 않고 매입 가능, 월세 50만 원 수익 가능. 금매입니다. 제 연락처와 함께 문자로 다 날려보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이상 낮춘 금액에 내놓았고 대문의 비번도 알려줬고 세입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중개소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내부 수리를 해서 깨끗한 편이에요. 세입자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서 수익형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거 지붕 수리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으로 수리 다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 단독보다 신축 빌라가 더 잘 나갑니다. 2개 방이 전세인데 월세로 돌려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여 그 말을 들은 세입자들은 계약 완료 전까지는 안 된다는 완강한 태도여서 무산되었습니다. 어떤 중개인은 직접 현장을 보고는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50곳 넘게 매물을 돌렸지만 정작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자는 계속 빠져나갔고 텅 빈 방 하나를 청소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집을 샀지? 내가 뭘 잘못 판단한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집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매달 쌓이는 이자는 마치 목을 조이는 밧줄 같았습니다. 밤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으로 잠드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쌓이질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게 수익형 자산이 아니라 매달 적자를 떠안는 부채의 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8년 리머브라더스 사태도 힘들게 버텨왔는데 2010년 가을 우편함의 등기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그것은 다름 아닌 대출 상환일에 대한 통지서, 은행으로부터 날아온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2010년 9월 10일이니 대출 금액 전액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자 납입일이 조금씩 밀리긴 했지만 그동안 몇 번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예도 받았기에 이렇게 갑작스레 한 방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금은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서진님의 집이 경매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사이트에 제 집이 올라와 있더군요. 사건 번호와 함께 등록된 주소, 대출 잔액, 예상 배당 순위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켜쥔 손끝이 떨렸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매 당하기 전에 내 스스로 팔고 싶었지만 결국 해내지 못하고 남이 낙찰받아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감정가였습니다. 이서진님이 매입한 금액은 3억 원, 그중 1억 5천만 원이 대출이었고 개인 돈을 1억 5천을 넣었던 것인데 하지만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가는 단 2억 원, 그것도 1차 입찰 유찰 후 1억 6천만 원까지 낮춰져 낙찰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이서진님이 직접 넣은 돈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은 체납이자 지불하지 못한 수리비까지 포함해 실질 손실은 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자존감으로 버텨온 5년이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집에서는 오빠는 뭐든 잘하고 똑똑한데 5년 전 이 집을 사기 위해 회사에서 야근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적금을 몽땅 털어넣었는데 그 모든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집주인이었지만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 없었고 그저 이자에 쫓기며 청소하고 수리해주는, 그저 문제가 생기면 뒤치다거리하러 다닌 관리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청산보고서를 받던 날 현관 앞에 놓인 빈 페인트 통과 부서진 빗자루를 보며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눈물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미련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신을 차려 계산해보니 저는 총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돈이 아니라 그 집에 묶여버린 제 시간과 감정, 그리고 멘탈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어둑한 밤에 가서 구입한 주택을 본 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도 않고 주택권만 보고 판단한 점, 이런 걸 봐도 모를 때는 해당 시청에 문의해서 그 집에 개발 계획이 들어가는 구역인지 무리한 대출을 받은 점, 세입자를 받아들일 때도 몇 가지 체크하지 않은 점 등등 결국 제 손을 떠나버린 집까지 바보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자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정적인 자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부동산은 감정도 돈도 체력도 잠식해가는
지독한 소모전이었습니다. 그 집을 처음 봤던 밤, 낡았지만 정갈해 보였던 외관과 중개인의 확신에 참말만 믿었던 내가, 그때는 제가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미련하고 순진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순간에 당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낮에 봐야 한다는 것. 밤의 조명은 때론 현실을 가려버립니다. 스스로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체납 여부는 반드시 발급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 모르면 아예 전문가에게 수고료를 지불하고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중개인의 말만 맹신하지 말 것. 곧 모릅니다. 수익형입니다라는 말보다 객관적인 숫자와 함께 주택은 내가 잘 아는 동네, 내가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요. 계산해보니 저는 총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돈이 아니라 그 집에 묶여버린 제 시간과 감정, 그리고 멘탈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세입자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무력감, 수리비와 이자로 빠져나간 돈, 결국 제 손을 떠나버린 집까지.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정적인 자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부동산은 감정도, 돈도, 체력도 잠식해가는 지독한 소모전이었습니다. 그 집을 처음 봤던 밤, 낡았지만 정갈해 보였던 외관과 중개인의 확신에 참말만 믿었던 내가 지금은 참 미련하고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밝은 낮에 봐야 한다는 것. 밤의 조명은 때로 현실을 가려버립니다.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체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중개인의 말만 맹신하지 말 것. 곧 모릅니다. 수익형입니다라는 말보다 객관적인 숫자와 내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놓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